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으로 피해를 당한 여대생, 여고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AI 기술로 사진만 있으면 몇 초 만에 얼굴과 얼굴을 합성한 그런 사진을 만들거나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이 한번 만들어지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주로 10대들이 재미삼아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는데 이건 놀이가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교육이 있어야 하겠고요. 그 범죄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도 뒤따라야겠습니다. 네, 매주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딥페이크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면서 푸사라고 하죠. 프로필 사진 이런 것들에서 얼굴을 지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네네. 예, 저도 뉴스를 통해서 좀 접하게 됐던 내용이고요. 네.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좀 생각 들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단지 이러자면 사진만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영상까지도 네. 앞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충분히 합성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영상도 이미 되고 있죠. 네네. 네, 목소리까지. 아, 네네. 네. 어쨌든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기술이 발전하면 그만큼 편리해지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편리해지길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예,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좋은 의도로 개발됐던 기술들이 결국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악용됐던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경각심도 필요하고 제도적인 보완도 충분히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요. 기술적으로 원천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네, 네. 당연히 제도적으로 또 어떤 정치권에서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진 하나 올리는 것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네네. 네, 얼굴 가지고 막 장난을 치니까 네네. 큰 문제가 되고요. 이게 그냥 지금 제가 장난이란 말했지만은 장난이 아니고 범죄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교육이 잘 돼야지 되고 최소 징역형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런 음란물로. 네네.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법으로도 어떻게 네네. 보면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네.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영상하고 합성을 시켜가지고 네네. 배포했을 때는 네. 꽤 높은 형량이 잡혀 있긴 하던데요. 네네.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잘 교육하고 또 깨닫게 해서 자녀들이 이거 간단하게 할 수 있네라는 생각으로 네. 재미삼아 그렇게 했다가 그게 큰 범죄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 피해자는 네네. 엄청난 충격을 받잖아요. 네네. 장난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인식을 네.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만약에 그 미성년자여가지고 좀 어린 친구들이라면 정말 어떤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네. 우발적으로 아니면은 의도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감안될 여지가 있긴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비단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들만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아닐 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해서 잡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유포가 됐고 배포가 됐던 것인지 추적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추적하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과연 어떤 통로를 통해서 네. 누가 가장 처음에 만들었고 이것을 배포한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 찾고 좀 추적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다양한 그 사이트들이 있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찰 쪽에서도 이제 음란물들에 대해서 제재하고 추적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갈수록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런 말 그대로 기술적인 범죄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갈수록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또 돈 문제랑 연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돈 주고 네. 팔고 사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이런 뭐 딥페이크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이런 음란물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 법률 상담 제가 드릴게요. 네. 네, 저는 세종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 회생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제2금융권과 카드사의 빚이 7천만 원이고 현재 직장은 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로 인한 빚이고요. 현 직장을 다닌 지는 2년 정도 됐고 급여는 월 200만 원 초반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말할 곳도 없고 앞길이 막막합니다. 저도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생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직장은 계속 다닐 수 있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라고 20대 여성분께서 큰 빚을 져가지고 지금 개인 회생을 바라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례들 최근에는 어쨌든 종종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대 여성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20대뿐만이 아니라 뭐 30, 40대 뭐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투자 관련돼서 이제 빚들이 좀 늘어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회생에 대해서 파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빚내서 네. 투자했다가 망했을 경우에는 회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모럴 해저드 맞아요.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예. 네. 그러면 누가 과연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고 다 빚내서 투자했다가 성공하면 자기가 이익 다 가져가면 되는 거고 실패하면 회생하면 되는 건데 그거 그렇죠. 너무 불합리한 제도 아니냐.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회생 사건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제 보통은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자면 사행성 채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도박을 하거나 인터넷 도박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코인이나 뭐 주식 투자를 하셨다가 이제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회생을 이제 쉽게 좀 받아들여 주지 않는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법원에서도 사행성으로 손실됐던 금액만큼은 다 이제 변제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100% 다 대출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합해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그리고 100% 손실을 본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손실을 보고 나머지 부분은 또 잔존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행성 투자로 인해서 이제 손실을 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은 갚으셔야 된다. 네. 갚아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모럴 해저드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법원에서도 좀 통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상담 주신 분은 20대 여성이라고 하셨고 제2금융권과 카드사로부터 이제 빌리신 빚이 7천만 원 가량이라고 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직장도 다니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은 회생을 고려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건데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회생으로 가시는 것이 좀 더 타당하고 그것이 좀 더 수월하다라는 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세한 거는 추후에 이제 회생과 파산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요. 네. 오늘 상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20대이시고 아마도 이제 그 직장에서 받는 그 급여가 최저생계비라고 하죠. 네. 뭐 그 금방이거나 그거보다 높을 거라 좀 생각을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회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빚이 7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빚이 7천만 원인 것 중에 과연 이게 빚 투자로 인한 금액이 얼마만큼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7천만 원 중에 한 반틈 정도 3,500만 원 정도가 빚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 본 금액이다라고 네. 하면 회생 변제금이 좀 더 낮아지는 거고요. 만약 7천만 원 전부가 빚을 내서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손실 본 거다, 100% 손실 본 거다라고 하면 네. 7천만 원을 고스란히 다 갚아야 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아까 처음에 3,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회생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이제 회생을 하겠다고 회생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회생 신청을 하고
회생 신청을 할 때 내가 월 얼마만큼씩 변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변제 계획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변제 계획안을 만들어서 그걸 법원에다 같이 이제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 변제 계획안에 보면은 이제 월 얼마만큼씩 변제를 할 수 있겠다라고 네. 이제 법원한테 먼저 제안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건데 이 변제 계획안을 결국 잘 구성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아,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이제 월급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세전이냐 세후냐 따지는데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후.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통장에 찍히는 그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회생 신청할 때 변제 계획안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만 원을 가지고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도 생활은 해야 되나요? 그럼요. 네, 생활비가 있어요. 맞습니다. 뭐 식비, 교통비, 뭐 이런 거, 통신비 같은 것들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각자마다 다 이제 생활하는 수준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다 하나하나 다 감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업무 부담이 너무 높아지는 거고요. 법원에서 처리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정해놨어요. 법원에서. 아, 그래요. 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이제 월 생계비를 얼마만큼 인정해 주냐면 133만 7천 원 가량 인정해 줍니다. 네. 간단하게 134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134만 원까지는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만 원에서 130만 원을 빼면 66만 원 가량이 남는 거죠. 네. 그럼 66만 원을 이제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매달 법원 계좌에다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회생 변제금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원칙적으로는 36개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36개월 곱하기 이제 66만 원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금액만큼이 이제 토탈 변제금인 거고요. 나머지 갚지 못하고 남는 그 금액은 이제 탕감받게 되는 겁니다. 아, 예, 법률적으로는 면책받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회생이 진행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천만 원 중에 만약에 그러면 전부가 다 투자 손실금이다라고 하면 이걸 7천만 원 다 갚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36개월 곱하기 해서 아까 66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7천만 원이 아마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회생을 못 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고요. 회생이 가능할 여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월 갚아야 되는 금액은 66만 원은 거의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물론 이것도 이제 신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냥 원칙적으로 66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66만 원을 이제 기간을 좀 늘려서 7천만 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제 기간을 늘려서 변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토탈 변제금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66만 원 곱하기 60개월로 한번 해보면 3,960만 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시거든요. 네. 5년 동안 네, 갚는 건데. 네 맞습니다. 네. 회생은 5년이 최장 기간이고요. 예. 만약에 5년이 넘도록 해도 갚아도 이제 어떤 요건에 해당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회생 제도가 아니라 다른 제도를 좀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인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천만 원의 그 빚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네. 좀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법률 전문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 7천만 원을 가지고서 이제 변제금을 얼마만큼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이 7천만 원의 빚 구성 형태를 한번 봐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대출 받아서 생활비로 쓰셨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좀 회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3,500만 원 가량이 투자 손실금이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회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예. 어쨌든 그 채무의 구성 형태가 그 빚을 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장 다닌 지 2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이제 2년 정도 직장 다니신 거는 이제 뭐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네. 예, 급여가 원래 200만 원 초반이라고 하셨고 이 금액이 실수령 금액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회생에 있어서 크게 뭐 문제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회생 신청하실 때에는 변제금을 정할 때 아까 그 생계비를 빼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생계비가 이제 만약에 결혼을 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혹시 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지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생계비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있으면 생계비를 좀 높게 해주는 거고요. 네. 부양을 하고 있다고 하면 생계비를 좀 높게 책정을 해주는 겁니다. 생계비가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소득은 고정돼 있을 거기 때문에 생계비가 늘어나면
월 변제금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레 면책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생에서 좀 사실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좀 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혼자 생활하고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1인 가족으로 계산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134만 원 가량이 생계비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회생 신청했을 때 직장 계속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예, 당연히 다니실 수 있는 거고요. 네.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회생 신청하실 때 직장이 없으시면 신청하는 것 자체가 좀 곤란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회생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미리부터 이제 내가 직장 다닌 지가 뭐 한 달밖에 안 됐다, 2달밖에 안 됐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전문가분들의 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서 회생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좀 상담 받아보신 이후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해주신 분께서는 결국 이 카드빚 7천만 원 중에서 얼마만큼이 투자로 인한 빚이 생긴 것인지 네. 7천만 원 빚 대출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일 것 같기 때문에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회생 신청은 가능할 여지가 있다, 가능성이 네.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개인 회생이 아니라 파산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그래요? 네네. 파산의 조건이 소득이 없거나 네. 아니면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최대 생계비보다 못 미치는 그런 소득이 있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파산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빚 투자로 인해서 빚이 생겼을 경우에는 일종의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은 또 법원에서 이제 환수를 하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목돈으로 한 번에 법원에다 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회생 신청을 해서 분할로 납부하시는 것이 네. 훨씬 더 좀 유리하실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은 사례에 있어서는 환수금도 좀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득도 200만 원 가량이기 때문에 아마 파산 신청을 하시더라도 기각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회생 신청으로 가시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중고거래 앱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TV와 PC를 중고로 직거래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TV를 50만 원에 PC를 40만 원에 팔겠다고 해서 총 90만 원을 송금했는데요. TV만 오고 PC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묻기 위해서 판매자 전화번호로 연락해봤지만 계속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만 알고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아직 판매자를 고소하진 않았습니다. 피해당한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니 답답합니다 하시면서 질문 남기셨는데요. 이게 피해 금액이 아주 100만 원 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소액인데요. 네네. 사기는 똑같이 사기이기 때문에 기분도 나쁘고 이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네네. 어떻게 또 찾아야 될지 막막하실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네. 곤란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 금액이 크다고 하시면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아마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좀 금액이 좀 사실은 애매한 금액이거든요. 네. 이런 소액 사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 주고 이것도 참 웃긴 것 같고요. 예, 참 네. 이런 경우가 다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아마 거기 깜빡하고 안 넣은 건 아닐 것 같고. 네. 거기 사이트에 보면 사진으로 나와 예쁘게 다 소개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뭐 허위 매물 같은 그런 경우일 것 같긴 한데요. 네. PC가 오지 않은 그런 경우인데요. 네네. 혹시 뭐 그 PD님께서도 이런 사기 피해 당했던 사례 같은 경험 있으신가요? 사기는 당해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켜서 그냥 네네. 팔러 갔는데
나오지 않아서 못 팔고 다시 돌아. 예. 먹튀도 아니고 사실 이거는 그냥 약속을 지키지 않고 더 이상 네네.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네네. 그냥 그 사람은 톡을 하는 게 목적이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예, 아주 뭐 긍정적인 해석이신 것 같네요. 더 이상 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 연락이 안 되고 오질 네. 않으니까. 예, 네. 그래도 어쨌든 피해는 안 당하셔가지고 네. 다행이신 것 같긴 하네요. 그냥 운동만 했죠. 네, 교통비는 들었겠네요. 동네에서 거래했기 때문에 교통비는 안 들었습니다. 아, 네. 아는 분이 팔기 싫었던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왔다가 인상이 안 좋아서 그냥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속하고 자리에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네. 돈을 받고 나서 물건을 전달하지 않는 거는 사기죠, 사기. 그렇죠. 네네. 저도 좀 비슷한 사례까지는 아니고요. 네. 저도 제가 원했던 물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른 사이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예, 어떤 컴퓨터 관련된 용품이었는데 네. 2분의 1 가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저 너무 싸가지고 검색을 한참 해보다가 네. 이제 발견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포장도 다 뜯어져 있고 네. 중고품이었던 거예요. 중고품이요. 신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저는 신품인 줄 알고 구매를 했던 건데 네네. 포장 상태도 너무 저잡하고 막 누군가가 테이프를 뗐다 붙였다 하는 흔적들이 막 해가지고 좀 덕지덕지 돼 있고 그래요. 때가 막 묻어 있는 듯한 그런 뭐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환불해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다행히도 연락이 됐고요. 네. 결국 환불 받긴 했는데 쉽게 안 주더라고요. 네. 예, 환불도 쉽게 안 해주고 이거는 뭐 어떤 그 사이트에다 신고를 하겠다, 경찰서에다 신고하겠다 뭐 했는데도 잘 안 주려고 하고 그래서 겨우 어렵사리 받아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 소액 사건이더라도 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하면 이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럼요. 예. 이 금액이 뭐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 피해 당했던 그 자체가 네. 예, 너무 기분 나쁘고 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피해 입으신 분 경우에도 아마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실 것 같기는 하고요. 이제 하지만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송금을 먼저 하셨다는 거. 예.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송금을 해야 물건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러면 그렇죠. 안심을 시켰을 수도 있죠. 네네. 걱정 마시라나 뭐 판매 뭐 이렇게 뭐 많이 했었고 아무 탈 없이 했었고 우수 판매 뭐 업체다. 네네.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물건 사진 같은 것도 찍어가지고 아니면 예를 들면 송장 같은 거 다 해서 포장하는 거 사진 해가지고 다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확인하고 돈을 보내줬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일단은 아쉽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중고거래 사이트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마켓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에스코트 서비스 같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직거래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개인과 개인끼리 이제 서로 어떤 매개로 있는 그런 에스코트 서비스 같은 것들 없이 그냥 바로 결제하는 그런 입금해주는 그런 경우인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서 이제 송금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반틈만 주고서 계약금 형식으로 주고서 물건 받으면 또 주거나 네네. 네,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 걱정 때문에 아마 직접 직거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전화번호 같은 경우 이제 검색을 해서 이게 사기 범죄에 사용됐던 번호들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미리 좀 다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네네.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좀 먼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건데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신 거네요. 네. 예, 이제 문자를 보내보시거나 뭐 전화를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혹시 주소 같은 걸 알고 계시면 거기 내용 증명을 보내보시거나 그런 조치들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판매자가 연락을 안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 사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바로 이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은행 금융권을 통해서 지급정지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예, 뭐 이미 뭐 돈을 빼갔을 여지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네. 지급정지 바로 즉각적으로 좀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겠고 이거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직접 하시면 될 겁니다. 직접요. 네. 예. 그리고 형사고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고소장 쓰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에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찰서에도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육하원칙에 따라서 내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어떤 피해를 당했다. 네. 현재는 어떤 상황이다.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고소장 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민사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좌번호랑 예금주 이름을 알고 판매자 전화번호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적사항 추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요? 소송도 네. 가능하긴 하지만 네. 이제 금액이 사실은 이제 40만 원어치 손해 금액이신 건데 네. 이제 혼자서도 이제 소송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아름아름 이제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곤란할 수 있겠지만 소송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 인적사항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는 있다, 확인해 볼 여지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형사 고소하시고 은행 지급 정지하시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작은 돈이지만은 이런 피해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나도 그냥 귀찮으니까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네.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게 훨씬 네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혹시 그 중고거래 사이트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어떤 신고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다면 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연락하셔가지고 추가 피해를 좀 방지하는 것도 아니면 그 중고거래 운영자를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 상담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트